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웬 바구니예요? 짜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작물을 준비했습니다. 딸기, 토마토, 그리고 파프리카잖아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요? 에이, 모르시는 말씀. 이 안에 ICT, AI, 인공지능, 로봇의 식물학까지 아주 다양한 과학기술이 응축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다양한 과학 분야가 누가 있다고요? 혹시 이거 스마트팜으로 키운 작물인가요? 맞아요. 첨단 디지털 온실에서 최적의 환경을 구현해 재배해낸 스마트팜 작물입니다. 요즘 농업계에서는 스마트팜이 대세래요. 그쵸. 기후변화나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다 보니까 인기라고 하죠. 최근에는 이 스마트팜 기술 자체를 수출까지 한대요. 오, 이야, 스마트팜 이거 황금알을 낳는 과학이었네요. 대단한 과학기술로 만든 작물이 얼마나 대단할지 어디 한번 맛 좀 볼까요? 스마트팜이 보편화된다면 사시사철이 제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농가를 보면 토마토 생산량이 최대 70% 정도까지 늘어나고 경영비가 20% 정도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물에 필요한 환경을 척척 맞춰주는 스마트팜이 등장하니까 이제 흉년이나 흉작 같은 단어는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자,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안정적인 먹거리, 풍성한 식탁을 가꿔주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 개발과에서 농업과학 영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태현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한국농성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스마트팜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강도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팜의 기술 혁신 가속화 또 확산을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스마트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위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방에 걸쳐서 과학기술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도입 기술은 1세대 스마트팜을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도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 스마트팜은 편의성을 향상시켜서 원격으로 제어를 통해서 농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결정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을 갖다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이걸 갖다 나중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표준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별로도 정말 다양한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원격, 자동으로 측정하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인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공간, 스마트팜 기자재를 실증하기 위한 공간, 그리고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지역 특화 작목을 재배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민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아주 넓은 면적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덕분에 지방 소변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텐데 스마트팜 하면 보통 온실부터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폐 건물에 스마트팜을 만들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 뭐 온실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컨테이너 스마트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게 좀 높은 위치까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여러 재배단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 경우에는 수직 농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제 스마트팜을 4가지 정도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마트팜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쓰던 전통 온실 형태에다가 온실. 제어라든가 아니면 뭐 환기를 하기 위한 이러한 기술을 갖다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한 그 스마트팜을 일반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직 농장 형태, 높은 건물이나 내부 같은 데서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에어컨 같은 걸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로 온습도를 갖다 조절을 하면서 내부에서 인공광으로 조사를 해서 적용한 게 수직 농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 농장은 면적을 많이 차지 안 할 수 있으니까 도시에서 하면 좋겠는데요. 네, 도시형 스마트팜으로도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직 농장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러한 환경이 지금 옛날처럼 좋은 환경이 잘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제 수직 농장 쪽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인 스마트팜 말고도 비닐이지만 외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부의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공광을 안 쓰고 태양광만 쓸 뿐 환경은 최대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첨단 온실이라고 하는 반밀폐형 스마트팜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 농장하고 비슷하게 환경을 갖다 완전하게 인공광하고 써가지고 제어하는 거지만 수직 농장은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여러 개를 그냥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다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렬로 늘어뜨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한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 이 수직 농장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최대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나요? 높이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최근의 연구에서는 보통 10단 정도. 쉽다. 예. 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 1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단만 쌓아도 거의 3m가 되겠죠. 네. 예. 그것보다 좀 낮게 뭐 80cm 정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광이 조사가 돼야 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인공광을 설치할 만한 그 공간이 있어야 돼서 아. 그 정도 높이가 될 겁니다. 네. 이게 도시로 들어온다면 이 좁은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스마트팜이 보편화되면은 농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철이 없어지겠죠. 철이 없어지네요. 사계절이 없어진다는 우리나라는 말씀인 거죠?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사계절 과일들이 뚜렷합니다.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보편화된다면 그 철이 없이 언제든지 제철 과일이 아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또 세계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2050년이 되면 식량 약 70% 이상 더 생산해야 된다는 문제도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곡물을 생산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계절, 온도, 병충해, 자연재해 등 외부의 환경에 비교적 자유로운 스마트팜은 아무래도 농업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이제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가뭄 같은 것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이 좀 확산된다면 농민의 수익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이제 이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제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스마트팜의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장점이 많은 스마트팜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현대적인 온실, 제어가 들어간 측창을 연다든가 뭐 천창을 연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그 말 그대로 온실, 온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서 작물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이거는 보통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최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책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15세기부터 하이델베르크 온실 같은 경우는 17세기인데 네. 이미 15세기에 한국에도 온실이 있었다. 그것도 그 난방을 구들장이나 온돌에 열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창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에 쓰는 이러한 종이로 된 창호가 일종의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대적인 온실하고 큰 차이가 없는 이러한 형태의 온실을 이미 우리나라가 15세기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보편화된 온실은 아니고 그렇죠, 뭐 왕실이나 이런 데서 보통 쓰는 거였지만 네. 예,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온실은 우리나라, 현대화된 온실은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스마트팜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난방 기술을 보유했던 나라지만 아쉽게도 조금 스마트팜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거는 대략 한 10년 정도가 됐고 사실 온실이라고 하는 형태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1950년, 60년대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었고 19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가 되면서 백색 혁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쓰는 것 같은 비닐 같은 이러한 온실들이 이제 슬슬 조금씩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유리 온실까지 이제 지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유리 온실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지 않을 정도로 보급이 좀 비싼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 보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정책적으로 연구도 하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2000년대부터 이미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13년 이때쯤부터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도 그때부터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그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식품부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10개년 막 이런 식으로 예, 연구를 갖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뭐 이미 조선 시대에 농업의 온실의 개념을 적용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적용될 첨단 스마트팜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오늘 농사에 대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옷도 다 갖춰 입었거든요.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혜빈 씨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준비해 오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과학으로요? 박사님, 온실에 들어와 봤는데 좀 추워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는 반밀폐 온실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온실과 달리 팬코일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상시 바람을 불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바람을 불어내서 온도하고 습도를 제어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찬바람을 불어주는 역할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는 역할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럼 곳곳에 센서가 걸려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층별로 60개의 센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배치된 이유는 정밀하게 온도를 측정하고 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 이걸 판별할 수 있도록 지금 센서를 부착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이는 그 조그만 그 배지에 붙어 있는 게 드리퍼라고 하는데 요거는 양액이 공급되는 관로입니다. 조금 이따 가보게 될 곳에 양액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양액이 이 관을 통해서 토마토에게 직접 주입되는 그 기계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 양액 공급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박사님, 여긴 어디죠? 여기는 사람으로 치자면 주방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작물에게 필요한 양분을 제조하고 그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 양액을 얼마나 자주 제조하시나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제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조한 것을 한 번에 다 집어넣으면은 하루에 10회 또는 7회, 그리고 외부 기상이라든가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공급량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상황, 그리고 그 작물의 상태,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잘 파악해둬야겠어요. 외부의 온도가 높거나 작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면은 얘가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양액이 잘 공급되고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박사님, 병해충 문제도 사실 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온실 환경을 잘 유지한다고 해도 병에 걸려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작물의 상태를 판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작물이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은 시들시들한지 요까지 판별을 해주거든요. 아, 이게 로봇이에요? 네.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밑에는 자율주행하는 모바일 로봇, 위에는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로봇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하단에 지금 주황색 선이 보이잖아요. 이 로봇의 하단에 보면은 라인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이 줄을 인식을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작업해야 될 곳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의 그 상태까지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식물의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봇 외에 다른 로봇들도 있나요, 박사님? 현재 여기에는 없지만은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로봇, 그 다음에 방제 로봇, 그 다음에 수확 로봇 등이 있습니다. 오,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전보다 농사를 조금 더 편리하게 지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뜨거운 햇빛, 또 폭우, 거센 바람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 작물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같거든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스마트팜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팜은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원격 제어, 모니터링, 그다음 데이터 분석,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줄 수 있다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생산력은 업, 노동력은 다운. 앞으로 농사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팜의 발전은 계속됩니다. 병충해 진단 로봇 진짜 탐이 나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농업 전반에 관해서는 미국, 독일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8위 정도로 8위. 네, 아주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에 대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90% 정도의 기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자,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세대별로 발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어떤 단계까지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은 진입이 돼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단계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은 다 완성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보급 사업을 주로 이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ICT 기자재 보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2세대는 이제 편의성뿐만이 아니고 생산성도 올리고 좀 더 사람이 편하게 농업을 지으려면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네. 웬만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내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2세대 이제 스마트팜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초보 영농인도 잘 모르고 농가에서 한 10년 동안 재배를 했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재배하다가 네.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할 건지 그게 더 좋을 건지 이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이러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해주는 예, 단계네요. 그래서 1세대는 편의성, 2세대는 웬만하면 진흥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되는 그러한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요? 보통 이제 로봇화, 자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원래 진행해야 되는 작물을 갖다 수확한다든가 아니면 운반을 사람이 직접 들지 않고 로봇이 와서 운반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자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로봇이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병충해를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병충해 결과를 방제 로봇에 알려가지고 이 방제 로봇이 직접 와서 방제를 하게 한다든가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수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아무거나 수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는 대상을 갖다가 선별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얼마나 익었는지 이걸 숙도 판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 이 로봇이 알려주면 와서 수확을 하고 와. 그럼 수확을 했을 때 이걸 또 누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운반 로봇이 와서 뒤에 따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은 걸 오. 저쪽으로 다시 갖고 가는 이러한 과정까지 이제 돼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세대 완성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3세대, 3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2단계 들어섰다고 보면 돼요. 예, 2단계는 이제 실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용화를 위해서 이제 실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증 연구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2세대는 보급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2세대 보급이 될 때쯤에는 이제 3단계도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실증 연구를 이어서 하겠죠. 예.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화면에서 봤던 병충해 진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들어가니까 3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2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2세대 스마트팜은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의 이제 작업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작업을 최소화하고 로봇이 직접 작업을 하는 로봇.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거는 이제 진단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단계 로봇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눈으로 병해충 같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방제 효과를 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끼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진단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병해충만 있어도 그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제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확량도 높아질 것이고 또 많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이 농가 소득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 기술만 있다면 농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수로나 햇빛이 없더라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과 단절되는 환경 내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수직 농장과 같이 다단으로 적재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실내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외에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나비나 벌 같은 곤충이 찾아와서 번식을 도와준단 말이죠. 근데 실내에는 아무래도 곤충이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수분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온실에서는 태양광을 받으면 그 벌들이 자유롭게 잘 날아다닙니다. 온도만 잘 맞춰주면요. 근데 인공광이 있는 곳에서는 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아무래도 좁은 공간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공수분을 하기 위한 기술들을 최근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붓이나 이런 걸로 사람이 직접 수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작물이 결국 암술하고 수술에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수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방식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근데 좀 약간 다른 방식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수정과 관련된 이제 기술도 앞으로 계속 개발이 돼야 할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농가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이 참 반가울 것 같거든요. 실제 농가 스마트팜 도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온실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7,000헥타르 정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1헥타르가 3,000평 3,000평. 평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7,000헥타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많은 온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도입률이 한 14%, 5%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온실 중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비가림 형태의 온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는 아직 기술이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어떠한 규격화된 온실이 돼야 거기에 이제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5,750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워낙
그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헥타르, 아까 온실 헥타르를 말씀드렸지만 몇 호 정도 도입이 됐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온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어떻게 현대화할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여러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마트 가면은 정말 자주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입니다. 이런 멘트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스마트팜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파프리카나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같은 종류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배 씨가 들고 있던. 뽑았던 애들이네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물들에 맞는 단계마다 그 환경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 주요 작물, 새 작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대부분 2세대, 3세대 스마트팜까지도 아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수요가 좀 적은 이런 다른 작물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 스마트팜 내에서 작물 재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생육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작물들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개발은 늦어지지만 3세대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과학이 맺은 결실, 과학 농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팜을 숫자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게 제대로 도입된 게 약 10여 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성장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매년 확장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21년 2억 4천만 달러에서 2025년 4억 9천만 달러까지 매년 15.5%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작물 수확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뭐 기술이 도입되는 시설과 전문 인력 등을 모두 수치화한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팜이 안정적으로 작물을 관리하면 인건비도 어느 정도 줄어들 테고 병충해나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한 작물의 손실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2022년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조사한 스마트팜 성과 분석에 따르면 토마토라든지 딸기 대부분이 생산량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39%가 향상되었고 딸기 같은 경우는 45%가량 상승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아직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수출액이 2022년에는 1억 3,700만 달러에서 지금 23년도 1년 만에 2억 9,600만 달러로 자그마치 116%나 증가를 했습니다. 와. 예,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특히 네. 웬만한 산업들은 거의 다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은데 농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도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를 가진 나라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나라들에 주로 수출이 되나요? 중앙아시아 쪽,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약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네네. 이러한 굉장히 더운 중동 이런 데서도 신선한 채소와 뭐 이러한 최근엔 딸기가 좀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수출하는 이러한 스마트팜 모델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팜 하면은 이 작물을 수확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기술을 수출까지 하고 있다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이 유독 인기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IT죠. 네. 그러다 보니까 ICT와 관련된 원격 관측이라든지 원격 제어 같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분석하는 기술들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많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스마트팜 관련돼서 이제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건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도 맞는 그런 스마트팜 건축하는 기술들 플러스 아무래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함께 이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들이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마트팜 지금보다 앞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발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요, 박사님? 지금 현재는 2세대 스마트팜 위주로 이제 실용화, 실증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세대 스마트팜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를 위해서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야겠죠. 네. 또 한 가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 개발해도 해외에 도입할 때 이게 일원화돼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저희가 수출할 때 그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 이 단계로 도입을 하면은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팜 모델 자체를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 기술만 있다면 사막이나 또 극지대에서도 농사를 짓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방울토마토와 수박을 수확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평균기온 영하 23도인 남극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얼린 삼겹살을 공급받아 구워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삼겹살만 먹을 수 있나요? 삼겹살은 상추에 싸 먹어야지 제맛이죠. 상추와 같은 엽채소는 신선 농산물로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극에서 직접 키워 먹지 않으면 아주 먹기 힘든 농산물입니다. 2009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세종기지의 양액 공급, 실내 환경 제어 등이 가능한 인공광을 이용해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을 보내 연구원들이 상추와 같은 엽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남극에서 수박, 오이와 같은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의 LED를 이용하였고 작물의 생육에 맞춰 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재배 환경 조절과 생육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세종기지 연구원들에게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최근에는 남극과 완전히 반대 기후인 중동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운 사막 날씨와 관계없이 인공적인 재배 환경 조성을 통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내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수직 농장 등 실내 농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생육 환경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입니다. 햇빛에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파장, 생육을 억제하는 파장, 생육에 필요 없는 파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내 농장에서는 생육을 억제하는 광과 생육에 필요 없는 광은 비추지 않고 생육에 필요로 하는 광만 비춥니다. 예를 들어 광합성에 필요로 하는 광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파장대역을 이용합니다. 또한 광합성 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광이 필요한데 높은 광을 발광하기 위해서는 열이 많이 납니다. 이 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육 단계에 맞게 광의 세기도 조절 및 높이 조절을 통해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작물 생육에는 물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양액이라고 하는데 양액은 질소, 인, 칼륨 등 총 16가지의 원소의 조합을 통해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따라 양액 조성을 달리 공급하여 작물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모두 사용한다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따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작물의 생육 모델에 따라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 내에서도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채류는 줄기와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수정하고 열매가 열리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생육 모델과 환경 제어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달이나 화성에서 지구의 작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작물에 대한 생육과 환경 제어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가능합니다. 2015년 나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재배한 상추를 시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에서는 벼의 생육 시험도 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먼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토양이 없어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디서든 필요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학은 정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인 것 같아요. 이 남극을 넘어서 영화에서처럼 화성에서 우리의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스마트팜 꼭 구축해야 하는 기반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20년 135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약 59.4% 정도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뭐 품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국은 어디인가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이 최고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온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날씨도 안 좋고 햇빛도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환경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유리온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벤로형 온실이라고 하는 이런 온실 같은 경우는 채광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유리 온실을 통해서 어떤 환경적 제약을 극복해낸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목적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겠어요? 미국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앞에서 가장 기술이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성을 갖다가 올려서 식량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하고 이런 쪽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화 쪽에서도 이제 기계식의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식량 생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 인구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기술화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무인 기계 로봇을 이용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갖다 이제 감축하는 데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지만 미래에도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기후나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스마트팜의 특색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온실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햇빛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강에 관련된 기술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조량이 또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고 인공광을 위해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너무 환경이 좋아서 어느 작물이든지 재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비가림 시설, 비를 맞으면 아무래도 당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림 시설에 아주 단순한 제어를 하는 그런 스마트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계 스마트팜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현주소, 얼마나 특별시 대단한 곳인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늦게 시작한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부처 합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지 생산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 노지 분야 스마트 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 사업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이제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더 확산이 되고 또 안정화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먼저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이 약 32%,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26%, 스마트팜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시설들을 좀 개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게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도입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부나 지자체들이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정부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겠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마트 농업 확산을 하기 위해서
2023년도 약 14% 정도 도입되어 있는 스마트팜을 2027년도에 3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 농업 산업의 국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억 원 이상 매출 올리는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성 있는 기업을 키우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23개 기업이 있는데 2027년까지 100개 이상 육성을 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2억 9천만 불 수준의 스마트팜 수출을 2027년까지 8억 불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것 같은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우선 농산물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애초에 종자를 육묘하고 네. 재배하고 수확하고 유통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단계들을 거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사실 한 번에 끝나지 않은 농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들을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모든 작물에 대해서 이런 로봇을 적용하는 것들은 하나의 로봇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작물들에 대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박사님은요? 네. 스마트팜 기술은 기존 기술, 3차 산업, 4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기존 농업 기술의 이제 선진국과의 격차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까 8위 정도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선진국까지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발전된 기술들도 결국엔 농업 현장에서 체감을 못 한다면은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거쳐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 농업의 기름진 걸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초소형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대전셋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지역 우주 기술만을 활용한다는데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우주 기업들의 기술과 부품으로 제작될 예정이랍니다. 이 대전셋은 관측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 초중고에서 위성을 활용한 수업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대전셋 발사에 성공하면 해마다 위성을 한 기씩 추가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특별시 대전광역시 언제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스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100만 반려동물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 펫 이커머스 기업과 카이스트 교수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만나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나섰는데요. 반려동물 건강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개발, 반려동물 상품 수요 예측, 반려동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 헬스케어 분야부터 추진할 계획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몸무게나 나이 등 정보들을 취합해 앱 내 고객 행동 데이터 등을 AI로 분석해서 반려동물의 현재 상태와 취향도 알 수 있다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 알고리즘 원리를 통해 개인화, 아니죠, 개견화, 개묘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반려동물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니 집사로서 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요. 이스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이아몬드를 고압이 아닌 일기압에서 생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보통 다이아몬드는 섭씨 1300도 이상의 고온과 표준 대기압에 5만 배가 넘는 고압이 있어야 탄생했는데요.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이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깼습니다.
섭씨 1025도의 온도와 일기압에서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 합성에 성공한 건데요. 온도와 압력을 빠르게 조절해 액체 금속 합금을 만드는 RSRS라는 장치를 자체 개발해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다이아몬드 합성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0.5cm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속 가격과 전기료는 모두 더해도 몇천 원이라는데요.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반도체나 기계 산업에 바로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몇천 원으로 만드는 다이아몬드라니 저도 갖고 싶어요. 이스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스다. 네, 오늘 이 시간 과학이 맺은 결실, 과학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는 내내 뭔가 든든함이 좀 느껴졌어요. 솔비 씨는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꼬르륵거려요. 왜요? 스마트팜이 발전할수록 더 싱싱하고 더 맛 좋은 작물들이 잔뜩 나올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것들을 우리 식탁에 올리는 건 역시 스마트팜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과학 기반의 농업 기술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든든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팜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렵게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우리 농업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팜이다. 한 번에 편한 농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조금씩 나가다 보면 어려운 농업이 아닌 편한 농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스마트팜 기술이 발전된다면 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과학 농업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